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올해 49살이다. 결혼한 지 23년째, 아들을 낳은 지 20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한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였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 나는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23년간 변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먼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메뉴를 정하고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와 반찬들을 작은 접시에 나누어 담았다. 식탁을 차리면서 나는 항상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아들은 계란말이를 특히 좋아했다. 작은 것들이지만 가족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식탁에 따뜻한 밥과 찌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을 보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7시가 되면 가족들을 깨웠다. 먼저 안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항상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다. 몇 번 더 흔들어 깨워야 겨우 눈을 떴다. 그러면 나는 아들 방으로 가서 아이를 깨웠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잠이 많은 편이어서 몇 번 불러야 겨우 일어났다. 가족들이 씻고 옷을 입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마저 준비를 마쳤다.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아들의 물통에 물을 채워주고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으면 따뜻한 밥을 퍼서 내어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루 중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몇 안 되는 시간 중 하나였다. 남편은 그날의 일정을 간단히 말해주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있을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조언을 해주거나 응원의 말을 건넸다. 남편이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면 나는 저녁 늦게 먹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아들이 오늘 시험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8시가 되면 남편이 먼저 출근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항상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다. 남편도 다녀오겠다고 대답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도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다. 아들은 조금 더 늦게 나갔다. 가방을 메고 운동화 끈을 묶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격려했다. 아들도 엄마도 힘내라고 대답하며 학교로 향했다. 아직 어리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무엇을 청소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했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빨래를 했다. 전날 모아둔 빨래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집안 청소를 했다. 거실 바닥을 쓸고 닦았다. 소파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다. 안방과 아들 방도 차례로 청소했다. 이불을 개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부엌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깨끗이 정리했다. 화장실도 구석구석 닦고 정돈했다. 빨래가 끝나면 널었다. 베란다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널면서 나는 가족들의 옷을 살펴봤다. 남편의 셔츠에 얼룩은 없는지, 아들의 교복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필요하면 손빨래를 따로 했고 수선이 필요한 것들은 따로 모아두었다. 집안일을 마친 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 근처 마트나 시장에 가서 그날 필요한 재료들을 샀다. 저녁 메뉴를 미리 정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골랐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고르는 일은 항상 신중했다.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니만큼 최대한 좋은 것들로 골랐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재료들을 다듬고 양념을 하고 차근차근 요리를 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차려주고 싶었다. 때로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했다.
가족들이 오늘 반찬 맛있다고 말해줄 때면 하루 종일의 피로가 다 사라졌다. 오후 5시쯤 되면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을 기다렸다. 아들이 먼저 들어오면 어서 와, 학교는 어땠냐고 물었다. 아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다. 재미있었던 수업, 친구들과의 에피소드, 가끔은 어려웠던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남편은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어서 와, 고생했다고 맞이했다. 남편도 다녀왔다고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의 피로를 씻어내듯 샤워를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하이라이트였다. 하루 종일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보낸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었다. 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어주며 가족들의 하루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거나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의 지시사항 등등. 때로는 업무상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적절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오늘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똑똑해 보인다고 하면 나는 좋은 후배를 만났다고 답했다. 남편이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하면 당신이 잘 가르쳐주면 금방 적응할 거라고 격려했다. 아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어떤 선생님이 인상 깊었는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등. 가끔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받기도 했다. 나는 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심했다. 또한 야근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별로 피곤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일 때가 많았다. 야근을 하고 왔다면 지쳐서 들어와야 할 텐데 오히려 활기차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가끔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남편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복장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새로운 넥타이를 자주 사왔고 셔츠도 더 좋은 것들로 바꿨다. 헤어스타일도 예전보다 자주 다듬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내가 요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물으면 남편은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며 대충 설명했다. 또는 승진을 위해서는 외모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게 보였다.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놓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받기도 했다. 내가 누구 전화냐고 물으면 남편은 회사 동료라거나 거래처라고 대답했다. 문자가 오면 급히 확인하고 화면을 뒤집어 놓는 일도 잦았다. 가끔 내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꺼버리기도 했다. 내가 뭐 보고 있었냐고 물으면 회사 메일이라며 얼버무렸다. 주말 외출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집에서 쉬거나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나가야 할 일이 많아졌다. 회사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골프를 배우겠다고 하며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에서 골프가 필수라며 설명했다. 골프용품도 하나둘 사기 시작했다. 골프채, 골프화, 골프복 등등. 꽤 비싼 물건들이었지만 필요한 투자라고 했다. 그리고 주말에도 연습을 하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정말 골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회사에서 골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승진을 위해서는 상사들과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아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남편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응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늘어났다. 골프를 배운다고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았다. 몇 달째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초보 수준인 것 같았다. 골프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이 애매했다. 또한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갔는데 골프복을 입고 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오늘은 연습만 할 거라며 평상복을 입고 나갔다.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골프장에서 식사하고 왔다며 저녁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골프를 쳤다기에는 너무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 의심을 표현하거나 추궁하지는 못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고 싶었다. 2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설마 나를 배신할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소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바람을 피울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정말로 회사 일이 많아져서 야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승진을 위해 외모에 신경을 쓰고 골프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었다.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도 회사 기밀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최대한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르고 싶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23년간 쌓아온 우리 가족의 평화가 무너질 것 같았다. 한편 아들은 대학생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 수업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조금 외로웠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가끔은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그리웠다. 그래도 주말에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아들도 바쁘긴 했지만 일요일 저녁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특별히 준비했다. 내가 아들에게 요즘 어떠냐며 대학 생활이 재미있는지 물으면 아들은 재미있다고 답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했다. 내가 좋은 친구들이냐고 물으면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며 서로 도와준다고 답했다. 동아리는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면 사진 동아리라며 주말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나는 아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견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 아들이 드디어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언제부터냐고 물으면 아들은 한 달 정도 됐다고 답했다. 어떤 사람이냐며 예쁘냐고 물으면 예쁘다고 했다. 그리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물으면 수진이라고 했다. 나는 아들의 첫 연애가 기뻤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동안 공부에만 집중해서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내가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서 엄마가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아들은 아직은 이른 것 같다며 조금 더 사귀고 나서 하겠다고 답했다. 나는 그럼 언제든 편할 때 데려오라고 말했다. 아들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다. 수줍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했다. 내 아들이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번 더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 어떤 과인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등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아직은 비밀이라며 웃어넘겼다. 나는 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첫 연애인 것 같은데 상처받지 않을까, 공부에 지장은 없을까 하는 부모로서의 걱정이었다. 하지만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들도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 마침 문자가 와서 화면이 켜졌다. 그 순간 나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다. 오빠 언제 만나? 보고 싶어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문자였다.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 그 이름은 아들이 말한 여자친구의 이름과 같았다. 하지만 설마 같은 사람일 리는 없을 것이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 문자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오빠라고 부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한 회사 동료나 지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았다. 나는 남편 주변에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들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말이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꼈던 의심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남편의 늦은 귀가, 옷차림의 변화,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 주말 외출의 증가. 모든 것들이 이 한 통의 문자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것 같아서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본 문자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오빠 언제 만나? 보고 싶어라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를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급히 답장을 보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수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떻게 만난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그 수진이 아들이 말한 여자친구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다, 그럴 리는 없다. 그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현실에서는 그런 기막힌 우연이 일어날 리 없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둘 다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면 아마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할 것이다. 20 정도의 여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은 아닌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다니.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며칠을 더 지켜본 결과 내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남편은 분명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진이라는 여자와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도 했다. 야근한다고 나가서는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직접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만약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23년간 쌓아온 우리 가족이 무너져버리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며칠을 보내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말한 것이다. 아들이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놀랐다. 그동안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에는 꺼려 했었는데 갑자기 집에 데려오겠다니. 내가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고 물으면 아들은 그냥 이제는 부모님께 소개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고 답했다. 나는 기뻤다. 아들이 드디어 진지한 연애를 하고 있고 그 상대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남편의 외도 의혹으로 우울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내가 좋다며 언제 올 예정이냐고 물으면 아들은 이번 토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수진이가 어머니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라고 덧붙였다.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수진? 설마 남편 휴대폰에서 본 그 수진과 같은 이름인가? 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수진이라고 하는구나. 예쁜 이름이네라고 말하자 아들은 네, 수진이에요라고 답했다. 22살이고 저와 같은 학과라고 덧붙였다. 나는 안도했다. 22살이라면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이다. 남편의 외도 상대와는 다른 사람이 분명했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면 아마 좀 더 나이가 많은 여자일 것이다. 아니면 설마 정말 22살의 대학생과?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날부터 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을 준비를 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들의 첫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니만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남편에게도 토요일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말했다.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은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아침부터 바쁘게 요리를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만들었다. 집안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다. 오후 5시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곧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다. 아들이 어머니, 여자친구 수진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으며 옆에 있는 여자를 소개했다. 그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몇 주 전 우연히 길에서 본 그 여자였다.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남편의 팔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때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바로 그 여자였다.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연이 아닌 것일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인사했다. 아들 어머님을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라고 덧붙였다. 예쁘고 상냥해 보이는 외모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뭔가 섬뜩한 것을. 나는 겨우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가 정말 남편과 관계가 있는 그 수진인가?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수진은 어머님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아들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오늘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정말 기대됐다고 덧붙였다.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맙다며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들이라고 답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았다. 그날 남편과 함께 걸었던 바로 그 여자 말이다. 잠시 후 남편도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왔다며 아들 여자친구 왔냐고 물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수진과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만약 정말 관계가 있다면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무표정한 채로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행동했다. 수진이 안녕하세요, 아버님이라며 아들의 여자친구 수진입니다라고 인사했다. 남편도 그래요라며 반갑다고 답했다. 우리 아들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기류는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그날 길에서 본 여자가 다른 사람이었을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나는 준비해둔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다.
갈비찜, 잡채, 김치, 나물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수진이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며 감탄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정말 맛있어요. 라며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들이 집밥이 그리워서 자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수지는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모습이었다. 아들도 여자친구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내내 불안했다. 수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여자의 뒷모습, 두 사람의 친밀한 분위기.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식사 중에 나는 수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어떤 과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수진은 모든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라며 아들 오빠와 같은 과라고 답했다. 집을 물으면 강남구에서 자취하고 있다며 부모님은 부산에 계신다고 했다. 내가 그럼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생활하는구나,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며 아들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 수지는 모든 대답을 자연스럽게 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 밝고 순수해 보이는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남편도 가끔 수진에게 질문을 했다. 하지만 평범한 질문들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기류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보였다. 남편이 수진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수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영 쪽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며 요즘 여성 CEO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라고 하면 수지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도 나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행동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계속해서 밝고 상냥한 모습을 보였다. 아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우리 부부에게도 예의를 지켰다. 수진이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식사했어요 라며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별걸 다라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답했다. 수진은 아니라며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답했다. 수진과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내 의심이 잘못된 것일까? 시간이 늦어져서 수진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아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남편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라고 말했다. 밤이 늦었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수진은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다. 아들과 함께 가면 된다고 했다. 아들이 그래도 차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며 아버지가 데려다 주신다는데 라고 하자 결국 남편이 차로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세 사람이 집을 나선 후 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가 착각한 것일까? 수진이 그날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가 맞을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하지 않았다. 얼굴이 비슷하기는 했지만 그날은 멀리서 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본 수진과 남편의 반응을 보면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 같았다. 혹시 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모든 것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진이라는 이름도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길에서 본 여자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1시간 후 남편과 아들이 돌아왔다. 수진을 집까지 잘 데려다 줬다고 했다. 남편이 수진이가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진심으로 수진을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았다. 아들도 그렇죠? 라며 기뻐했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준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본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내역을 확인했는데 수진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십 개나 있었다. 오빠, 오늘 만날 수 있어? 나도 보고 싶어. 6시에 호텔에서 만나자. 아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기 힘들었어. 오빠가 옆에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재미있지 않아? 응, 정말 스릴 넘쳐. 언제까지 이런 게임을 할 거야? 조금 더 해보자. 아들 엄마 표정 보는 게 재미있어. 나는 이 문자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수진이 정말 남편의 외도 상대였고 동시에 아들의 여자친구이기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자였다. 내 표정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나를 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내가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인가? 나는 그 문자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상대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그리고 두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기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니.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에게 따질까? 아들에게 말할까? 수진을 직접 만날까? 모든 선택이 고통스러웠다. 아들에게 말하면 아이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첫 연애인데 그런 충격을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아들이 계속 속아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 남편에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들켜버린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솔직하게 인정할까? 아니면 오히려 발뺌하거나 나를 탓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직접 수진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진을 설득해서 아들과 헤어지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아들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고 수진에게만 따로 연락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 수진은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한 수진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여자가 남편의 외도 상대가 맞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아들과도 사귀고 있다. 수진이 어머님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무슨 일인가 했어요 라며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순진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수진아,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말했다. 수진은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답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는 없었다. 너 우리 남편 알지? 아들 아버지를? 라고 직접 물었다.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바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며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과 수진이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여줬다.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오해라고?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라고 반박했다. 수진은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라고 하며 이건이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진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수진의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대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순진하고 밝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아버님과 관계가 있어요 라고 태연하게 인정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라고 물으면 수지는 왜 안 돼요? 저는 누구와 만나든 제 자유예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했다. 자유라고?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속이는 게 자유라고? 라고 따지면 수지는 속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라며 저는 그냥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즐긴다고? 라고 물으면 네 정말 재미있어요 라며 한 집안의 남자 둘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느낌이 스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수진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는 사이코패스였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너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말하면 수지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라며 저는 아무도 억지로 끌고 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버님도 저를 좋아하셔서 만나는 거고 아들도 저를 사랑해서 사귀는 거라고 덧붙였다. 사랑? 너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사랑이라. 글쎄요라며 재미있는 게임 상대 정도로 생각해요라고 거리낌 없이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아들을 게임 상대로 생각한다고? 내 아들의 진심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인가? 게임이라고?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라고 따지면 수지는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답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덧붙였다. 재미라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게 재미라고? 라고 물으면 파괴라니요라며 저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분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지는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너 같은 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라고 말하려 하면 수지는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라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반박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연애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애라고? 동시에 두 명과? 라고 물으면 왜 안 돼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거 흔한 일이라고 답했다. 나는 수진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양심이나 도덕성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럼 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이야? 라고 물으면 글쎄요라며 재미있는 동안은 계속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아니면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그때 정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 재미있는 일이라니? 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 아버님과 아들이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 라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었다. 너는 정말 악마야 라고 말하면 수지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라며 저는 그냥 솔직할 뿐이라고 답했다. 솔직하다고? 이런 행동을 솔직하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수진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 여자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라고 말하면 수지는 어떤 방법이요? 라고 물었다.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도라고 답하면 수지는 그러세요라며 하지만 과연 믿어줄까요? 라고 반문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 믿어줄 거야. 증거가 있으니까라고 하면 증거라고 해봐야 문자 몇 개잖아요 라며 그걸로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했다. 수진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정말 문자만으로는 부족할까? 하지만 다른 증거는 없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겠네라고 말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수진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수진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수진이 어머님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라며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물으면 저는 이런 일에 매우 능숙해요라며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답했다. 수진의 말에서 섬뜩함이 느껴졌다. 이 여자는 단순히 바람기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라며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 수도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며 오늘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눈 것 같다고 말하고 떠났다. 수진이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외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특히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수진이 더 큰 일을 벌일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직접 대결하기로 결심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수진을 한자리에 불러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에 아들이 다시 수진을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다. 그날이 기회였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토요일이 되었다. 아들과 수진이 함께 집에 왔고 남편도 일찍 들어왔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갑작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당신은 우리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죠? 라고 직접 물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만이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아들이 먼저 반응했다. 엄마, 뭔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아빠와? 라며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맞아. 이 여자는 내 아빠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라고 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라며 아들은 수진을 감쌌다. 여자친구를 믿고 있었다. 증거가 있어라며 휴대폰에 저장해둔 남편과 수진의 문자 내용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수진과 만나서 녹음한 내용도 들려줬다. 내용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야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아들이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라고 답했다. 왜? 왜 그런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 아빠와? 라고 아들이 물었다. 사랑이라. 아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라는 수진의 차가운 말에 아들은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한편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 시작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며 수진이가 먼저 유혹했고 나도 외로웠다고 말했다. 외로웠다고? 가족이 있으면서 외로웠다고? 라고 따지면 남편은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항상 집안일만 하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다고 오히려 나를 탓했다.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라고 반박하면 남편은 나도 남자라며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고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남편의 뻔뻔한 변명에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수진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게 웃다가 점점 크게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아들이 수진아, 왜 웃어? 라고 물었지만 수진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어요. 이 상황이라며 웃음을 멈췄다.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라고 아들이 물었다. 모든 게 다요라며 수진이 말했다. 아버님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고 아들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고 어머님은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진의 말에 우리 모두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모든 게 가짜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거든요 라고 계속했다. 뭐라고? 라고 내가 물었다. 저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해요라는 수진의 고백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기꾼이라고? 라고 남편이 물었다.
네, 아버님도 제 타겟 중 하나였어요. 라며 수진은 지금까지 남편한테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말했다.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 그럼 나와의 관계는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야? 라고 남편이 물었다. 당연하죠. 저는 돈이 필요했고 아버님은 외로웠으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라고 수진이 답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다. 수진의 고백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아들아, 너는 왜 안 놀라? 라고 내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수진이 대답했다. 뭐라고? 라고 내가 물었다. 아들은 처음부터 제가 아버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기꾼이라는 것도요. 라고 수진이 답했다. 나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들아,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었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라고 답했다. 그럼 왜 그런 여자와 사귄 거야? 라고 물었다. 엄마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아들이 답했다. 시험이라고? 라고 물었다.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가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어요. 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까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었다. 재미있어서요. 엄마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라는 아들의 잔인한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악마가 되어 있다니. 그럼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야? 라고 물었다. 정확히는 이 집안을 파괴할 작정이었죠. 라고 수진이 대답했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라고 물었다. 돈 때문이에요. 저희는 아버님한테서 돈을 뜯어낼 뿐만 아니라 이 집도 팔아서 가져갈 계획이었어요. 라고 수진이 답했다. 집을? 라고 내가 물었다. 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아버님 명의로 대출도 실행했고 집 매매 계약서도 준비했어요. 라고 수진이 말했다.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다. 대출이라고?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버님 인감과 서류를 이용해서 처리했어요. 아들이 도와줬거든요. 라고 수진이 답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과 수진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 아들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아? 라고 물었다. 생물학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니에요. 라고 아들이 답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이 집안이 싫었어요. 엄마의 순진함도 아빠의 위선도 모두 역겨웠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설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야? 라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저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질 거예요. 라고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남편이 물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수진이 답했다. 수진과 아들은 더 이상 우리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라며 수진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이 너무 순진해서 모든 계획이 쉽게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아들도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라고 수진이 말했다. 아들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완벽한 악인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수진과 아들은 함께 집을 나갔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남편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이었다. 집도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었다.
아들이 남편을 속여서 필요한 서류의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집도 그리고 가족도. 남편은 며칠 후 집을 나갔다. 견딜 수 없다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아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에게 당한 배신감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친척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나는 절망에 빠진 채 지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23년간 쌓아온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 가족을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수진과 아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다. 그들이 빼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고 건강했다. 49의 나이가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작은 원룸을 얻고 일자리를 구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생활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23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내가 갑자기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니.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늘 피곤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다.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고 사장님도 나를 아껴주었다. 일이 끝나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저녁을 해먹고 일찍 잠들었다. 가끔 아들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아이를 키웠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너무 과보호했던 것일까? 아니면 너무 방치했던 것일까?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남이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일 수도 있다. 외도의 징후들이 있었는데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수진에 대해서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섭다. 다른 가정들도 그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지나간 일이 되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장 동료들, 아파트 이웃들. 그들은 내 과거를 모르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의 나로 살아간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외롭다. 가족들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요즘 나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날씨에 산책할 때, 친절한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순간들이 내게는 소중하다. 언젠가 아들이나 남편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 모르겠다. 만약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역시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아갈 뿐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49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 쓰라린 교훈이지만 이제라도 배운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만 살고 싶지는 않다.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싶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뿐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작은 것들이지만 내게는 중요하다.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다. 가족을 새로 만들 생각은 없다.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다.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친구들은 만들고 있다. 진짜 친구들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나는 살아남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은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는 않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내가 찾은 답이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속았지만 더 지혜로워졌다.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이다. 시작이다. 믿었던 가족, 지켜온 가정.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남는 건 텅 빈 인생뿐입니다. 피고지는 인생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